처형 몇 분 전 박민호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마지막 박동을 세는 듯 격렬하게 뛰었다. 차가운 금속 의자가 그의 등을 누르고 가죽끈이 손목과 발목을 잔인하게 파고들었다. 형장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형광등의 흐릿한 불빛이 방 안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2시간 남았습니다. 교도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다. 민호는 입안의 쓴맛을 느꼈다. 장으로 자신의 죽음을 세는 것 같았다. 지난 8개월이 악몽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민의 웃음소리, 그녀가 사라진 날의 혼돈, 자신의 오두막에서 발견된 오염된 옷, 배심원들의 냉담한 표정.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제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죽이기 전에 제 개를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세요. 교도관들이 서로 눈길을 교환했다.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다. 마지막 소원이 그거요. 소장이 냉소적으로 물었다.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구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 아이만이 제 무죄를 믿었어요. 갑자기 그는 강원도의 고향 마을을 떠올렸다. 맑은 계곡물 소리,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침 안개 속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지.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서울의 꿈을 쫓아왔다. 그리고 지금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교도소장의 표정이 잠시 누그러졌다. 인간성의 마지막 불꽃이 그의 눈에서 번쩍였다. 개를 데려오게. 그가 마침내 명령했다. 그가 올 때까지 집행을 미루도록. 쇠창살 너머로 다른 죄수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놈이 기적을 바라나 봐. 걔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민호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그의 생각은 오직 백구에게 있었다. 눈처럼 하얀 털, 충성스러운 갈색 눈동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모습. 심장이 다시 한번 아프게 뛰었다. 백구야, 그는 속삭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게 오길. 죽기 전에 내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 깊은 암흑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의 남은 시간을 무심하게 새어나갔다. 3개월 전 박민호가 일하던 양평의 작은 농장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강 근처에 위치한 이 농장은 최상현과 정미영 부부의 소유였고 그들에게는 7살 된 딸 수민이 있었다. 수민의 웃음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고 민호의 진돗개 백구는 모든 놀이에서 그녀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민호의 삶은 그곳에 오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는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서울로 왔다. 대기업 사무직을 꿈꾸었지만 학벌과 인맥이 부족했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그는 양평의 이 농장에서 관리인과 경비원으로 일하며 피난처를 찾았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농장에서 작은 행복을 찾았다. 그는 농장 근처의 작은 오두막에 살았고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진돗개 백구였다. 혼자 서울에 올라왔을 때 고향에서 데려온 유일한 가족이었다. 농장에서의 일상은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농작물을 돌보고 농장의 안전을 살피는 것. 오후에는 백구와 놀고 있는 수민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호 아저씨, 백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강아지예요. 수민이 환한 얼굴로 말했다. 상현과 미영은 민호를 신뢰했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농장을 자신의 것처럼 돌보는 충직한 직원이었다. 부부에게 민호는 거의 가족과 같았다. 저녁이면 민호는 백구와 함께 오두막으로 돌아가며 고향의 산과 계곡을 그리워했다. 어떤 날은 그 향수가 너무 강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백구의 따뜻한 존재가 그 고통을 달래주었다. 아무도 이 평화가 잔인하게 깨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햇살 가득한 나날들은 곧 모두의 삶을 영원히 바꿀 폭풍 후에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었다. 고요한 아침, 평화로운 농장의 일상이 깨졌다. 수민이 아침 식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나 싶었다. 미영이 수민의 방문을 두드렸다. 수민아, 일어났니? 자기야, 아침 먹을 시간이야.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자 텅 빈 침대만 보였다. 이불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현아, 수민이가 없어요. 농장 전체가 혼돈에 빠졌다. 헛간, 창고, 나무 위의 비밀 기지까지 모든 곳을 뒤졌지만 소녀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상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영은 수민의 인형을 품에 안고 울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순식간에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농장을 가득 메웠다. 민호도 충격에 휩싸였다. 수민은 그에게 조카딸 같은 존재였다. 그는 백구를 데리고 수색에 동참했다. 저는 이 농장의 모든 구석을 압니다. 수민이를 찾는데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몇몇 시선이 그를 향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속삭임. 저 강원도 시골 출신이 항상 조용했지. 민호는 그 눈길을 느꼈지만 소녀를 찾는 일에 집중했다. 그는 백구의 목줄을 붙잡고 수민이 좋아하던 장소들을 샅샅이 뒤졌다. 수민아, 어디 있니? 그의 목소리가 숲속으로 메아리 쳤다. 백구도 필사적으로 짖으며 주인의 불안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두 명의 경찰관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보셨습니까? 어제 저녁이요. 수민이가 백구와 놀고 있었고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의 눈이 좁아졌다. 그 후로는 못 보셨고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처음엔 놀라웠지만 곧 그 감각은 익숙했다. 서울에서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편견의 연장선이었다. 상현은 민호에게 여전히 믿음을 보였다. 백구를 활용해서 찾아봐. 그게는 수민이의 냄새를 잘 알아. 수색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헬리콥터 소리, 수색견들의 짖음, 플래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는 불안한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백구도 불안하게 으르렁거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민을 찾지 못한다는 공포가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리고 이튿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민호의 삶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었다. 수색 이틀째 마을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을 때였다. 갑작스러운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민호의 오두막으로 몰려들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민호 씨, 나오세요. 경찰입니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 문이 거칠게 열리고 무장한 경찰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백구가 경찰관들에게 짖으며 주인을 지키려 했지만 한 경관이 개를 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호가 물었지만 답 대신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경찰은 오두막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한 경찰관이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수민의 드레스였다. 얼룩진 드레스. 그 옆에는 찢어진 테디베어가 있었다. 이게 뭡니까, 박 씨?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모릅니다. 전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거짓말 마. 형사가 소리쳤다.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농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길에 민호는 상현과 마주쳤다. 상현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수민의 드레스를 보자 넋이 나간 듯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상현 씨,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걸 심어 놓은 겁니다. 민호가 외쳤지만 상현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수군거림과 적대적인 시선들. 그 강원도 시골 출신이 항상 이상했어. 백구는 필사적으로 짖었다. 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농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한 경찰관이 개를 붙잡았고 백구의 간절한 눈빛만이 멀어지는 경찰차를 바라볼 뿐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영의 눈물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우리 딸을 어디에 숨겼을까? 상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수민의 드레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신뢰가 무너지고 분노가 치솟고 있었다. 민호는 경찰차 뒷좌석에서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수민의 실종과 민호의 체포 이후 농장은 생기를 잃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침묵과 슬픔만이 감돌았다. 초록빛 들판은 여전히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지만 그 아름다움을 즐길 사람은 없었다. 상현은 서재에 틀어박혀 소주병을 붙잡고 있었다. 창문 커튼은 항상 닫혀 있어 어둠만이 가득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수민의 사진 한 장이 보였다. 7번째 생일 파티에서 찍은 사진. 그녀의 웃음이 얼마나 순수했는데 왜 내 딸을 데려간 거야? 그가 텅 빈 방에 중얼거렸다. 병을 들이켰다. 탁자 위에는 손닿지 않은 음식들이 쌓여 있었다. 미영은 수민의 방에 있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딸의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마치 언젠가 수민이 뛰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딸의 옷을 정리했다가 다시 풀어헤쳤다. 오늘은 수학 숙제를 도와줄 날이었는데 미영이 수민의 책상 위 공책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농장의 생산은 급격히 떨어졌다. 일손이 부족했다. 많은 직원들이 저주받은 농장 일하며 떠나갔다. 남아있는 몇몇도 두려움에 떨며 일했다. 밤이면 어둠 속에서 수민의 유령이 돌아다닌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어느 날 밤 미영의 비명이 집 전체를 뒤흔들었다. 상현이 달려가 보니 아내는 수민의 옷을 가슴에 안고 흐느끼고 있었다. 우리 딸이 살아있어요. 느껴져요. 미영이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상현은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미영은 그를 밀쳐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찼다.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 남자를 처형한다고 우리 딸이 돌아올 것 같아요. 상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모순된 감정들이 충돌했다. 미영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호에 대한 증오를 놓을 수 없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다. 그래야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았다. 농장 입구에는 여전히 수민이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희망을 잃은 듯했다. 경찰도 점점 수색 범위를 줄여가고 있었다. 상현과 미영의 결혼 생활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때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파고드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농장이 침묵에 잠긴 가운데 백구는 목적 없이 농장을 배회했다. 한때 활기찼던 그의 하얀 털은 이제 윤기를 잃고 거칠게 변해 있었다. 밤이면 농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때로는 특정 장소에서 멈춰서서 냄새를 맡고 짖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저 개도 미쳐가나 봐. 새로운 일꾼이 말했다. 똑같은 자리만 계속 파고 있어. 백구는 민호의 오두막 주변을 맴돌다가 다시 수민이 좋아하던 나무 아래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지만 곧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마치 그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의 흔적을 찾고 있는 듯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농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다. 겨우 농장에 남아있는 나이든 일꾼 정씨만이 가끔 백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가엾은 녀석, 정씨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주인이 그리운가 보구나. 밤이 되면 백구는 민호의 침대에 누워 슬픈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인간의 울음소리처럼 가슴 아프게 들렸다. 종종 그는 밤중에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달려가 먼 곳을 바라보며 짖었다. 어느 날 백구는 농장 경계 근처에서 특별히 관심을 보였다. 그곳은 이웃 농장과 맞닿은 곳이었다. 백구는 그 근처 풀숲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냄새를 맡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잠시 후 입에 무언가를 물고 왔지만 그것을 다시 땅에 묻고 계속해서 농장을 돌아다녔다.
정씨는 백구의 이상한 행동을 눈여겨보았다. 저 개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다른 일꾼들은 비웃었다. 개가 무슨 탐정이야. 늙은이 헛소리 좀 그만해. 미영도 창문으로 백구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순간 그녀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녀는 커튼을 닫았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은 후였다.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용기가 없었다. 백구는 밤늦게까지 농장을 돌아다녔다. 달빛 아래 그의 실루엣이 들판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계속해서 냄새를 맡고 파고 찾아다녔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명을 띈 것처럼. 그날 밤 백구는 평소와 달리 오두막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농장의 가장자리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법원은 인파로 가득 찼다. 긴장된 침묵이 법정을 감쌌고 간간히 살인자를 처벌하라는 군중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려왔다. 상현은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참으려 애썼다. 미영은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다. 내 딸은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수민이는 어디 있는 거냐고. 미영이 갑자기 소리쳤다. 상현이 그녀를 붙잡았다. 민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파리한 얼굴, 깊게 팬 눈, 무게를 잃은 몸. 그는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혐오와 편견으로 가득 찬 시선들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의 변호사는 젊고 경험이 부족했다. 국선 변호인으로 이렇게 감정적이고 복잡한 사건을 맡게 된 것이 부담스러워 보였다. 그는 검사의 공격적인 발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박민호 씨, 검사가 경멸하는 듯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당신은 홀로 살았죠. 가족도 없고 증인도 없이.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옷, 장난감, 그리고 검사는 잠시 멈추고 배심원들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힘없이 대답했다. 수민이를 해칠 리가 없어요. 그 아이는 제게 조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박한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배심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빠른 판결을 원했다. 지역 언론은 시골 출신의 수상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는 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외지인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민호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판사님. 검사는 피고의 출신 지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지만 배심원들의 표정은 이미 결정된 듯했다. 재판 내내 민호는 백구를 생각했다. 그 충실한 개가 어떻게 지내는지, 누가 그를 보살피는지, 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수민이 살아있다면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을까? 불과 5일 만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유죄.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렸다. 박민호, 법정은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무감각한 상태로 호송차로 이동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전기의자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그날 밤 교도소 감방에서 민호는 작은 창문을 통해 별을 바라보았다. 강원도에서도 같은 별이 빛나고 있을 것이다. 고향, 그토록 그리워했던 곳,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방 안, 민호는 벽에 그어진 달력을 바라보았다. 하루하루가 전기의자에 가까워지는 날들이었다. 교도소 식당에서는 다른 죄수들이 그를 피했다. 아이 살인마라는 낙인이 그를 따라다녔다. 곧 죽을 거야. 한 죄수가 그에게 속삭였다. 가면서 고통스러울 거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감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껴안은 채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벽에 난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조각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교도소 목사만이 가끔 그를 방문했다. 박 씨,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무죄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밤이면 그는 악몽에 시달렸다. 항상 같은 꿈이었다. 수민이 그를 부르는 목소리. 하지만 그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백구가 숲속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전기의자. 어머니, 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생각났다. 아들아, 내 마음은 항상 정직했다. 그 정직함이 언젠가 너를 구할 거야. 하지만 지금 그 정직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정말로 죽은 것일까? 아니면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일까?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요? 그는 목사에게 물었다. 왜 증거를 제 오두막에 심어 놓았을까요? 목사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민호의 손을 잡아 주었을 뿐. 감방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하루는 1년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자신의 과거 생활을 회상했다. 강원도에서의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한 추석,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울로 오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그 순간. 내가 그때 강원도에 머물렀더라면. 그의 목소리가 감방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그의 손가락이 벽에 그려진 달력의 마지막 날을 어루만졌다. 붉은 원으로 표시된 날, 집행일.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감방 창문 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그 아름다움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다. 이제 그가 볼 수 있는 석양의 수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어졌다는 사실. 백구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보고 싶구나. 교도소장이 민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후 한 차량이 교도소 정문에 도착했다. 백구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걔는 몸이 수척해 보였고 털은 엉겨붙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충성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자마자 백구는 복도를 따라 달려갔다. 공기 중에 주인의 냄새를 맡은 듯했다. 집행실 안에서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백구를 알아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구야, 내 친구. 내가 왔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백구가 그의 무릎으로 뛰어올라 얼굴을 핥았다. 개의 울음소리는 기쁨과 슬픔이 섞인 소리였다. 민호는 그를 꽉 안았다. 웃으면서도 울고 있었다. 넌 항상 날 믿었지. 그렇지? 넌 나에게 남은 전부야. 교도관들과 목사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렇게 인간적이면서도 슬픈 장면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 교도관은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닦았다. 백구는 계속해서 민호의 얼굴과 손을 핥았다. 마치 모든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했다. 잠시 동안 죽음의 방은 재회의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자신의 죽음을 앞둔 남자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은 개의 순수한 사랑. 그들이 너를 잘 돌봐줬니? 민호가 물었다. 백구의 갈비뼈가 비쳐 보이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아팠다. 힘들었지? 나도 너무 힘들었어. 교도소장은 이 장면에 감동한 듯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만 그의 단단한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는 백구의 귀 뒤를 긁어주었다. 걔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다. 백구는 편안한 신음소리를 냈다. 내가 없으면 누가 널 돌봐줄까? 민호가 속삭였다. 수민이는 어디 있을까? 우린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 백구가 갑자기 민호의 무릎에서 내려와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그는 뭔가 흥분한 듯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민호는 백구의 행동에 주목했다. 무슨 일이야, 백구? 걔가 다시 그에게 다가와 몸을 문질렀다. 그때 민호는 백구의 목줄 아래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이지 않게 작은 물건이 털 속에 감춰져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백구가 무언가를 가져온 것이었다. 하지만 무엇일까? 백구가 갑자기 입안에서 무언가를 씹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이 달라진 것을 눈치챈 민호가 몸을 기울였다. 백구야, 입에 뭐가 있니? 걔는 고개를 숙이고 2개의 작은 물체를 떨어뜨렸다. 민호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하나는 작은 리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특이한 씨앗이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수민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민호가 소리쳤다. 이 리본은 수민이 거예요. 그리고 이 씨앗은, 이건 이웃 농장 김씨가 특별히 재배하는 희귀종이에요. 수민이가 거기 있어요. 목사와 교도관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눈앞에 펼쳐진 증거를 부정할 수 없었다. 교도소장은 당혹스러워 보였다. 그의 굳은 표정에 균열이 생겼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다. 집행을 중단하십시오. 당장 조사해야 합니다. 교도관 한 명이 리본을 들어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이게 정말 그 아이의 것인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수민이는 1달 전에 머리핀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씨앗은 김 농장에서만 재배하는 특별한 품종입니다. 최 씨와 김 씨는 오랫동안 경쟁 관계였어요.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김 씨는 독특한 과일 품종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왜? 질문이 공중에 떠돌았다.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김 씨가 수민을 납치했다면 민호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그일 수 있었다. 백구는 흥분한 듯 짖고 있었다. 그는 문 쪽으로 달려가 긁기 시작했다. 마치 따라와, 보여줄게, 더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민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다. 그녀가 살아있어요. 그가 말했다. 내 직감이 맞았어요. 수민이는 살아있어요. 교도소장은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바로 경찰서장에게 연락하십시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말하세요. 교도관들은 서로 놀란 표정을 교환했다. 그들 중 일부는 처음부터 민호의 유죄 판결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반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백구는 다시 민호의 무릎으로 돌아와 그의 손을 핥았다. 그의 충성심이 주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민호는 전기 의자에서 내려와 다시 감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교도소장의 특별 허가로 백구는 그날 밤 주인과 함께 감방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감방문이 닫히자 민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백구를 가슴에 꼭 안았다. 걔는 기쁨의 표시로 계속해서 그의 얼굴을 핥았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했다. 백구야, 내가 날 구했어. 수민이도 구할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어.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반복해서 말했다. 어둡고 차가웠던 감방이 갑자기 덜 답답하게 느껴졌다. 복도를 지나가는 교도관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했다. 그 장면에 감동한 듯했다. 백구의 충성심과 민호가 짊어진 고통에 무감각할 수 없었다. 한밤중 민호는 잠이 들지 못했다. 그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백구의 털을 다듬었다. 걔는 그의 옆에 누워 따뜻한 숨결을 내뿜고 있었다. 내가 무죄라는 걸 내가 증명해 줄 수 있을까? 수민이를 찾을 수 있을까? 복도 끝에서 교도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멈춰서서 감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박씨, 잠 못 주무세요? 네, 민호가 대답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교도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알아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저는 당신이 무죄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를 해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8개월 동안 그는 오직 의심과 혐오만 받아왔다.
이 작은 인정이 그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교도관은 미소 지었다. 그 개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축하해요. 박씨, 기적이 일어난 것 같네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백구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고향 강원도의 산을 보았다. 계곡 물소리, 새 울음소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야, 내 아들아, 넌 곧 집으로 돌아올 거야.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민호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감방이었다. 다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백구가 그의 옆에 있었고 빠르게 가슴이 오르내리며 꿈을 꾸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유와 귀향의 꿈. 태양이 떠오르기도 전 경찰차들이 김 농장을 포위했다. 백구는 뒷좌석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냄새를 맡으며 마치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가 된 사냥개처럼 보였다. 경찰 차량 행렬 뒤로는 상현과 미영의 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로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미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딸이 정말 여기 있다면. 상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말없이 그는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고 있었다. 민호가 무죄였다면 그것은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정죄했다는 의미였다. 그 죄책감은 이미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김 씨가 농장 현관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 농장에 들어온 거지? 실종된 소녀가 당신의 농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서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문을 여세요, 김 씨. 김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게이트를 열었다. 경찰차들이 농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백구가 갑자기 달려나갔다. 경찰서장은 백구의 목줄을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모두가 개의 뒤를 따랐다. 백구는 광활한 들판을 가로질러 과수원을 지나 포도밭 쪽으로 달려갔다. 갑자기 그는 포도나무 사이의 특정 지점에서 멈춰서서 열심히 짚기 시작했다. 그곳은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덮인 곳이었다. 경찰관들이 다가가 보니 그 아래에 땅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다. 나뭇가지들을 치우자 녹슨 손잡이가 달린 나무문이 드러났다. 손전등, 경찰서장이 소리쳤다. 상현과 미영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미영의 눈은 희망과 공포로 크게 떠져 있었다. 수민아, 우리 딸. 그녀가 속삭였다. 경찰관들이 나무문을 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다. 총을 든 2명의 경찰관이 먼저 내려갔다. 뒤이어 경찰서장과 상현, 미영이 따라갔다. 백구는 맨 앞에서 냄새를 맡으며 길을 인도했다. 지하 통로는 좁고 습했다. 곰팡이와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 빛이 벽을 비추자 오래된 벽돌과 철제 지지대가 보였다. 이곳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방공호로 보였다. 통로 끝에 금속 문이 있었다. 백구는 그 앞에서 미친 듯이 짖었다. 문을 긁으며 필사적으로 들어가려 했다. 경찰서장이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다. 녹슬어서 잘 돌아가지 않았다. 마침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손전등 빛이 어두운 방 안을 비추었을 때 모두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수민이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손목과 발목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창백하고 야위어 보였으며 눈은 갑작스러운 빛에 놀라 크게 떠져 있었다. 수민아, 미영이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달려갔다. 상현도 무릎을 꿇고 딸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엄마. 수민이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백구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핥았다. 소리내어 울면서도 꼬리는 흔들고 있었다. 수민은 약한 미소를 지었다. 백구, 내가 날 찾아줬구나.
미영은 딸을 꽉 안았다. 그녀의 몸이 너무 가벼워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상현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아가. 집에 갈 거야. 경찰서장이 김 씨를 향해 돌아섰다. 김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김 씨,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납치 혐의로.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패배한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백구가 날 찾으러 왔어. 매일 밤 창문 밖에서 짖었어. 수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구급차 안에서도 백구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의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경찰서장은 개가 소녀와 함께 있도록 허락했다. 이 개가 그녀를 구했습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수민을 검사하는 동안 경찰서장은 교도소장에게 직접 전화했다. 집행을 완전히 중단하십시오. 박민호는 무죄입니다. 우리가 수민을 찾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교도소 감방에서 민호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백구가 떠난 후 다시 고독이 그를 감쌌다. 과연 모든 것이 꿈은 아니었을까? 그때 한 교도관이 문을 활짝 열었다. 박 씨, 수민이를 찾았습니다. 소녀가 살아있어요. 민호는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요. 네, 그리고 모두 백구 덕분입니다. 당신은 곧 자유의 몸이 될 겁니다. 며칠 후 민호는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교도소 철문이 열리자 그는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감았다. 8개월 만에 자유였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백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백구야. 민호는 개를 안으며 속삭였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 씨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체포되어 신문을 봤던 중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상현의 농장을 망하게 하기 위해 수민을 납치했다는 것, 민호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 증거를 심었다는 것, 오랜 경쟁 관계와 시장 점유율 다툼이 그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끈 것이었다. 내가 망하면 최상현도 망해야 했어. 김 씨가 진술했다. 시골 출신 노동자는 완벽한 희생양이었지. 민호의 석방 소식은 전국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무고한 청년, 충직한 진돗개에 의해 구출되다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하지만 민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민의 안전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조심스럽게 수민의 병실 문을 두드렸다. 상현과 미영이 그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다. 박 씨, 상현이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병실로 들어가 수민의 침대 곁에 섰다. 소녀는 약해 보였지만 그를 보자 밝게 웃었다. 민호 아저씨, 백구, 두 분이 날 구해줬어요. 민호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수민이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병원의 하얀 벽과 소독 냄새가 수민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빛과 적절한 영양분 없이 지냈기 때문에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회복 속도에 놀랐다. 당신 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의사가 미영에게 말했다. 많은 아이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말을 잘 못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민이는 다릅니다. 미영은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3주 동안 그녀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그녀를 위한 접이식 침대를 가져다 놓았다. 상현도 매일 출근 전으로 들렀다. 수민의 침대 옆에는 백구가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 병원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병원장이 특별히 허가했다. 이 개는 치료의 일부입니다. 김 아저씨가 날 잡아갔을 때 나는 정말 무서웠어요. 수민이 어느 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내가 올 때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아빠가 날 찾지 않을 거라고, 날 잊어버렸다고 계속 말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상현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난 믿지 않았어요. 수민이 계속했다.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백구가 매일 밤 창문 밖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은 그의 발톱이 긁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백구는 마치 그 이야기를 이해한 듯 부드럽게 신음소리를 냈다. 수민은 그의 귀를 쓰다듬었다.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수민의 회복 과정에 백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동물 치료는 트라우마 극복에 효과적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단순한 동물 치료 이상입니다. 백구와 수민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수민의 병실은 꽃과 선물로 가득했다. 학교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뉴스를 보고 감동받은 낯선 사람들까지 선물을 보냈다. 그녀의 침대 옆 테이블에는 백구를 그린 그림들이 쌓여 있었다. 밤이면 수민은 가끔 악몽에 시달렸다. 그때마다 백구는 그의 침대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핥아주었다. 그러면 수민은 다시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다. 나 퇴원하면 백구한테 맛있는 간식 사줄 거야. 수민이 어느 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개한테 어울리는 선물이야. 수민의 회복은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진행되었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에게 희망의 표시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민호도 그동안 그를 돌봐주던 임시 숙소를 떠났다. 그는 간단한 짐가방 하나와 백구만 데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동했다. 석방 이후 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잠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이다. 저녁 무렵 낯선 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멈춰섰다. 상현과 미영이었다. 그들은 인종을 누르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민호가 문을 열자 그는 백구의 털을 빗질하는 중이었다. 일상의 평화로운 순간이 흐르고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부부를 보자 그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씨, 상현이 먼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다. 백구는 반갑게 꼬리를 흔들었지만 민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작은 거실에 모두 앉아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침내 상현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박씨,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재판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당신을 단죄했습니다. 미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을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 딸을 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제발. 민호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사형 집행 직전까지 몰렸던 공포, 감방에서의 고독한 시간들, 무고한 자신을 향한 비난과 증오의 눈길. 그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혔다. 당신들이 저를 의심한 것은 이해합니다. 민호가 마침내 부드럽게 말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떠오르는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가 시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현과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저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민호가 마침내 말했다. 다만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날 밤 마을 목사가 광장에서 공개 사과문을 낭독했다. 우리 모두가 박민호 씨에게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지 않고 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이 교훈이 결코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그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이 아닌 백구에게 향하는 것이 기뻤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영웅은 포기하지 않은 충직한 개였다. 민호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경찰서에서는 그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고 시청에서는 도시의 영웅상을 수여했다. 주간동화는 표지에 백구의 사진을 실었다. 한 소녀와 무고한 남자를 구한 개라는 제목이 붙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애완동물처럼 백구를 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 백구는 모든 방문객을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민호는 이런 관심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했다. 그는 조용한 삶을 선호했다. 백구가 유명해졌네요. 이웃 노인이 어느 날 말했다. 저 개의 충성심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됩니다. 민호는 자신만의 정의를 찾고 있었다. 그는 부당한 구금과 지역 차별에 대해 주정부를 고소했다.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시골 출신 청년의 권리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고 변호사들이 무료로 그의 사건을 맡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의 결과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히 전했다. 서울에서의 취업 실패, 지속적인 지역차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살인자로 누명을 쓴 이야기까지. 법정은 그의 증언에 숨죽였다. 배심원단은 하루도 걸리지 않아 판결을 내렸다. 민호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가 강원도에서 평생 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자가 민호에게 물었다.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는 백구를 바라보았다. 걔는 그의 발치에 충실히 앉아 있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저는 부와 성공을 꿈꿨습니다. 대신 저는 편견과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백구를 통해 저는 진정한 충성심과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민호의 이야기가 방송되자 전국에서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백구의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썼다. 몇몇은 자신들도 비슷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민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서울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항상 그리워했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배상금을 받은 민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결정을 내렸다. 서울에서의 시간 동안 몇몇 선한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편견과 배신의 기억이 그를 여전히 괴롭혔다.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고향 강원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날 밤 민호는 상현, 미영, 그리고 건강을 찾은 수민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농장 테라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락주세요. 수민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구 사진도 많이 보내주세요. 약속할게. 민호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언젠가 너희 가족이 강원도에 놀러와도 좋아. 미영이 민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딸을 구해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상현도 진심을 담아 덧붙였다. 우리 모두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미움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이틀 후 민호와 백구는 강원도행 버스에 올랐다. 백구는 특별 허가를 받아 객실에 함께 탑승할 수 있었다. 민호는 창문 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빌딩들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꿈의 도시였던 곳, 이제는 상처와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기억이 담긴 곳. 강원도에 도착한 민호는 고향 마을 근처에 넓은 땅을 구입했다. 그곳에 그는 전통 한옥과 현대적 편의 시설을 결합한 집을 지었다. 넓은 정원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었다.
그가 받은 배상금의 상당 부분은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립하는 데 사용되었다. 백구의 집이라 이름 붙인 그곳에서는 버려진 개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진돗개 보호와 번식에 힘썼다. 이제 민호의 정원에는 백구와 함께 여러 마리의 구조된 개들이 뛰어놀았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이면 그는 마루에 앉아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며 그에게 어려웠던 과거의 기억과 함께 희망과 사랑이 가장 큰 편견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해냈어, 백구야.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냈어. 그는 옆에 앉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백구는 충성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원도 출신 청년의 이야기, 편견과 배신 속에서 한 마리 진돗개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충성심의 빛이 운명을 바꿀 만큼 밝게 빛날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매년 수민의 구출 기념일이 되면 상현과 미영, 그리고 수민은 강원도를 방문했다. 그들은 민호와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꾼 사건을 기억했다. 수민은 이제 청소년이 되었지만 백구를 볼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민호는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돗개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고 백구는 충성심과 진실의 상징이 되었다. 진돗개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개입니다. 민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들의 충성심과 지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백구가 고령이 되었을 때도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충성스러웠다. 민호는 노견이 된 백구를 더욱 소중히 돌보았다. 특별히 부드러운 침대와 최고급 사료, 정기적인 수의사 방문까지. 내가 내 인생을 구했어, 친구야. 민호는 종종 백구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너의 노년을 행복하게 해줄 차례야. 그리고 백구가 세상을 떠나던 날, 민호와 강원도 마을 전체,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상현 가족이 함께 모여 그를 기렸다. 백구는 민호의 정원에 묻혔고 그의 무덤 위에는 충성과 사랑의 상징, 인간과 개의 영원한 유대를 보여준 진정한 영웅 백구라고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다. 민호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보호소를 운영했고 많은 개들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백구의 자리는 영원히 특별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변해도 강원도의 산과 계곡 사이에서 민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전해졌다. 충성심의 이야기, 편견을 이겨낸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한 마리 하얀 진돗개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친구는 내 발로 걷는다. 는 속담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였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 나는 손목에 찬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정원의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지 끝에 맺힌 꽃봉오리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내 인생도 이 벚꽃처럼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재벌 중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들 정우의 목소리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웨이브 머리카락, 세련된 블라우스와 스커트,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녀는 자신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강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그녀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눈웃음을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 눈빛 속에 감춰진 거짓을.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자연스레 터득한 감각이었다. 돈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쓴다. 말투도, 표정도, 손짓 하나까지도 조심스럽게 꾸며진다. 그리고 그 가면이 단단할수록 속은 더 허약하기 마련이다. 그래, 우리 정우를 마음에 들어한 이유가 뭐지? 내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서연이라는 여자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정우 씨는 굉장히 다정하고 사려 깊어요.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죠. 그럴듯한 대답이었다.
정우는 한껏 고무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서연 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직감이 그녀를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재벌 강민호가 아니라 세상의 눈길조차 받지 못하는 노인으로 변장했다. 낡고 해진 점퍼, 몇 년은 손질하지 않은 듯한 흐트러진 머리, 손등을 따라 깊게 파인 주름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초라한 노인이었다. 이 모습, 낯설지 않구나. 오래전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살았었다. 길바닥을 떠돌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때 나를 구해준 여인이 있었다. 그 사람은 나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고 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용기를 주었다. 그분 덕분에 나는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이 될 수 있었다. 그때 그 여인의 눈빛을 나는 잊지 못한다.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따스함이 가득한 눈빛. 하지만 정우가 데려온 서연이라는 여자는 너무 차가웠다. 겉으로는 따스해 보이려 했지만 속은 차가운 거짓으로 가득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렇게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으로 고급 카페 앞에 섰다. 그 카페는 서연이 자주 다닌다는 곳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테이블에 앉아 라떼를 마시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일부러 몸을 웅크리고 리어카를 끌며 그녀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그녀가 문을 밀고 나왔다. 나는 그녀 앞에 조심스레 다가갔다. 아가씨.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혹시 그 종이컵 저에게 주실 수 있겠어요? 쇼핑백도 버릴 거면 같이 주시면 감사하고요. 서연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이내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아니, 버리실 거면 제가 좀 받아도 될까 해서요. 서연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그녀는 종이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아래로 내리더니 툭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가져가세요.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냉소가 가득했다. 그러더니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을 쳤다. 여기가 어딘 줄은 아세요? 이런 데서 얼쩡거리지 마세요. 옆을 지나던 손님들이 힐끔 나를 쳐다봤다. 서연은 그런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쓰레기라도 보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조용히 종이컵을 주워들었다. 그녀가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리어카를 다시 잡았다. 정우야, 저 여자가 정말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의 태도로 서연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우와 함께 우리 집에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초대했다. 저녁 식사 전에 나는 가정부 이 할머니에게 조용히 부탁했다. 제가 없을 때 서연 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지켜봐 주세요. 가정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상황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날의 식사는 잘 마무리됐다. 하지만 다음날 가정부 할머니가 오셔서 어제 있었던 일을 전해주었다. 회장님이 자리를 비우실 때마다 서연 양이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가격이 나가 보이는 물건들을 특히 관심 있게 보더군요. 가격표가 붙어있는 물건들을 들춰보기도 했고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방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수상합니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비서를 불렀다. 서연 양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으면 보고하세요. 며칠 후 비서는 예상보다 심각한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서연에게는 이미 연인이 있었고 그 남자와 함께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다. 그동안 내 아들과의 관계는 거짓이었던 셈이었다. 사실을 확인한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우를 불렀다.
아마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지만 아들에게 말해줘야 상처를 받겠지만 진실을 알려야 할 때였다. 정우야, 서연에 대해 내가 조사한 것이 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처음에 정우는 강하게 반발했다. 뒷조사요? 왜 사람을 뒷조사하세요? 서연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하지만 정우는 서류를 받아들고서 말을 잃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다. 정우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 서연과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은 거짓의 가면을 쓴 여자였다. 얼마 후 정우는 힘겹게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날 이후 정우는 한동안 사랑을 믿지 않으려 했다. 아니, 사람 자체를 믿지 못했다. 처음에는 나를 원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망이 스스로를 향한 실망으로 변해갔다. 누구보다 영민한 아들이었지만 감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흐르게 만드는 법이다. 정우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진심이에요. 나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손목에 찬 염주를 만지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우의 눈빛은 단호했다. 마치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다는 듯. 그래, 나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고 물었다. 어떤 사람인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정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내 담담하게 이어갔다.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거짓 없이 정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들이 사랑에 빠진 얼굴을 오랜만에 바라보았다. 3년 전에 감정이 휘몰아치던 표정이 아닌 보다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언제 한번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녀와 처음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혜. 겸손하고 단정한 인상이었다. 화려함보다는 편안함이 먼저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의와 배려가 묻어났다. 분명 첫인상은 좋았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겉모습과 속마음이 달랐던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다. 단순한 첫 만남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다. 나는 다시 변장을 시작했다. 허름한 점퍼에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손에는 해진 비닐 장갑을 꼈다. 거울을 보니 지난번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이번에는 지혜가 자주 간다는 식당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녀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 죄송한데요. 그녀는 통화를 끝내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녀가 들고 있는 쇼핑백을 가리키며 말했다. 손에 들고 계신 쇼핑백 안 쓰시는 거면 가져도 될까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지난번처럼 무심하게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인가. 나는 그녀의 눈빛을 주에 깊게 살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 밖의 반응이 돌아왔다. 아, 네, 괜찮아요. 드릴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쇼핑백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다. 제 차에 종이가 몇 개 더 있는데 괜찮으시면 들을까요? 나는 순간 말을 잊었다. 그녀는 이미 차 쪽으로 향하며 차문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는 나에게 종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힘드시죠? 이거 핫팩인데 쓰세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지혜가 보이는 태도가 진심인지 아니면 가식인지 사람의 본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법이었다. 한 번 더 지켜봐야겠군. 이번에도 정우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 나는 가정부 할머니를 따로 불렀다. 오늘 저녁 정우와 한지혜라는 여자가 함께 올 거예요. 제가 중간에 자리를 자주 비울 테니까 지혜 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가정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녁이 되자 지혜와 정우가 집으로 들어섰다. 정우는 다소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지혜는 변함없이 차분하고 자연스러웠다. 오늘 저녁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식탁에는 정성스레 차려진 요리가 놓여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정우야, 요즘 회사 일은 어떠냐? 네, 조금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혜 씨도 일이 많을 텐데도 늘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정우는 자연스럽게 지혜를 칭찬했고 지혜는 쑥스러운 듯 미소만 지었다. 나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일부러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잠깐 자리를 비워야겠다. 중요한 전화가 와서 말이지. 두 사람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자리를 뜨며 조용히 거실을 지나갔고 복도에서 멈춰섰다. 한동안 식탁에서는 부드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직접 요리하신 건가요? 지혜가 가정부에게 말을 걸었다. 네, 맞아요.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메뉴들이에요. 덕분에 좋은 식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정부 할머니에게 어제 상황을 물었다. 어제 어땠어요? 특별한 점 없었나요? 가정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의가 바르시더군요. 정우 도련님께도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저에게도 깍듯이 인사하시더라고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히려 너무 착하고 문제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의심스러웠다. 누군가는 나에게 말하겠지. 의심병 아니냐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겪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들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내 무능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신중하고 싶었다. 정우가 한 번 상처를 얻고 난 후 다시 데려온 여자인데 또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이 컸던 것도 있다. 그래서 나는 비서를 불러 그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지혜 씨에 대해 더 조사해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가족 관계나 경제적인 부분까지 세세히 살펴보도록 해. 비서는 이미 내 뜻을 눈치챘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내 손이 무심코 책상 위를 두드렸다. 말해봐. 비서는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특별히 문제될 만한 점은 없습니다. 채무나 금전적인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평판도 좋고 주변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군. 비서는 덧붙였다. 한지혜 씨는 괜찮은 분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염려하실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 통화를 듣고 나는 안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날 나는 정우를 불렀다. 정우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내 앞에 섰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지혜에 대한 뒷조사를 했고 자신이 또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날짜를 잡아라. 정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얼른 결혼식을 올려라. 지혜는 참 좋은 여자 같다. 정우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에서 묵직한 감동이 전해졌다.
그동안 나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 그리고 지혜를 지키고 싶었던 그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날짜가 정해지고 예식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식장이 예약되고 드레스와 예복이 준비되었으며 정우와 지혜는 행복한 얼굴로 하나씩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정우는 지혜와의 결혼을 앞두고 들뜬 모습이었다. 나 역시 비로소 아들의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비서 박성준이 다급한 얼굴로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차분한 모습이 아니었고 눈빛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나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가? 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조사를 계속 진행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내 손이 서류를 넘기다 멈췄다. 이상한 점이라니? 비서는 망설임 없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한지혜 씨가 매주 도련님 몰래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몸을 고추세웠다. 지방으로?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원래는 큰 문제가 아닌 듯 보여서 깊이 조사하지 않았지만 계속 추적해보니 항상 같은 남자와 한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내 손끝이 서류를 움켜쥐었다. 같은 남자? 비서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네, 그녀는 매번 그 남자와 함께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 몇 시간이 지나야 나옵니다. 내 속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다. 그 남자의 정체는 밝혀졌나?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덧붙였다. 현재까지는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단순한 지인 이상의 관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금까지 지혜는 단 한 번도 수상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매주 정우 몰래 지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것도 같은 남자와 함께.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비서는 신중한 태도로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회장님,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나는 손을 조용히 주먹으로 쥐었다. 이미 한 번 정우가 크게 상처받았던 일이 있었다. 나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한 번만 더 조사해. 그리고 그녀가 주말에 내려가는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 비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결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다시금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고 정우는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비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확실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회장님, 아직 그녀가 왜 매주 지방으로 내려가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결혼이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지혜와 정우를 불렀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다. 나는 테이블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미안하지만 너를 조사했다. 그녀의 미소가 순간 멈췄다. 네. 나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다. 매주 주말마다 지방으로 내려갔지? 정우 몰래.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 순간 정우가 내 옆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지혜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이제 그녀가 진실을 말할 차례였다. 지혜는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다. 손을 가볍게 떨면서도 어떻게든 말을 하려는 듯 보였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차올랐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실 저는 매주 병든 어머니를 돌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혜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했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듯 한순간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병은 오래전부터 계속됐고 저희 집안은 어머니가 병이 걸리신 이후로 계속 힘들어져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제 결혼을 망칠까 봐 본인의 존재를 숨기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 쪽에서 결혼을 승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나는 곧 죽을 거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좋은 집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모두 진심이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려 했지만 닦아낼 새도 없이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딸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어머니 곁에 끝까지 있을 테니 같이 버텨보자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정우는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를 놓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머리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매주 계속 어머니를 찾아가니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들키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마치 오래된 상처가 한순간에 터져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정우는 여전히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라도 말했으면 내가 잘 도와줬을 텐데. 미안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방 안에는 여전히 울음 섞인 지혜의 흐느낌과 정우의 떨리는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정우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지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넌 우리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너의 사정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지혜는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마치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감당하겠다는 듯한 자세였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함께 짊어져야 한다.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상, 그리고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이상,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너의 어머니를 책임지겠다. 지혜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고 정우 또한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숨을 삼켰다. 지혜야, 너희 어머니께서는 생각이 짧았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돈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집안이 아니다. 내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된다면 너의 어머니 또한 우리의 가족이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시든지 빚이 있으시든지 우리 가족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지혜는 울먹이며 내 말을 들었다. 가족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상태든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가치다.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지혜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나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자. 가서 함께 결혼을 승낙받자.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지혜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다. 정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안도한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정우와 지혜와 함께 차에 올랐다. 정우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지혜는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착지는 지방의 작은 집, 그녀의 어머니가 요양 중인 곳이었다. 차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정우는 운전에 집중했지만 표정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지혜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불안한 듯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께서 괜찮으실까요? 갑자기 찾아뵈면 너무 놀라시진 않을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너의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야.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것이 맞아. 내가 놀라지 않게 자세히 잘 얘기하마. 지혜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 남짓한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정우는 차를 천천히 좁은 골목길로 몰아 허름하지만 정갈해 보이는 작은 집 앞에 차를 세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늑한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한 여인이 병상에 누워 있었다. 지혜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지혜야.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엄마. 지혜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우의 아버지 강민호입니다. 지혜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정우와 지혜가 결혼하는 것을 승낙받으려고 왔습니다. 내 목소리에 그녀는 놀라운 표정 없이 차분히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마 이 상황까지 예견한 듯 보였다. 아, 그러시군요.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내 손목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내 손목에 걸린 낡은 염주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이 염주. 나는 순간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손을 떨며 힘겹게 내 염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설마 강민호 씨 아니신가요? 여기서 뵙다니. 저 장미영이에요. 이화국밥 주인. 기억 안 나실까요?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30여 년 전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굵은 빗방울이 거리를 때리며 흐르던 날 나는 길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닥의 습기가 옷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스쳐 지나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했다. 누군가는 인상을 찌푸리며 길을 돌아갔고 누군가는 내 앞을 지나치며 불쾌한 눈빛을 던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살아갈 의미가 없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내가 이토록 초라한 존재가 될 줄은 몰랐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전 재산을 잃었고 결국 거리로 나앉았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차가운 빗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그때 누군가 내 앞에 멈춰섰다. 괜찮으세요? 나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눈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배가 볼록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임신한 것 같았다. 비에 젖은 시장 봉투를 들고 있던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세요. 이러고 있으면 몸이 상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길 위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냥 두세요.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나를 내려다보더니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일단 저랑 같이 가요. 배고프시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어요. 쟤한테 힘쓰려고 할 생각 마세요. 보이시죠? 저 임산부입니다. 노약자라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죠. 그녀는 나를 부축하며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비에 젖어 엉망이 된 나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작은 국밥집이었다. 간판에는 이화국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여기 앉으세요. 비에 젖은 몸이 따뜻한 공기 속으로 들어오자 온기가 스며들며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잠시 후 그녀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와 내 앞에 놓았다. 자, 드세요. 나는 국밥을 바라봤다. 속이 텅 비어 있었지만 한 숟갈도 뜨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그녀는 내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밥부터 먹어요. 그래야 힘이 나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국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을 때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먹다 보니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강민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장미영이에요.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국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는 건 당연하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국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장미영은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너무 믿음직한 사람들이었어요. 내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저는 전부를 잃었습니다. 가진 것도, 믿을 사람도,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은 없어요. 어린 아들이 있어요. 빚 때문에 할머니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작은 가게,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늦게 집에 가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 뱃속에 있는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강 씨도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내야 하지 않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이 국밥 먹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직 젊잖아요. 우리.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혹시 지금 지낼 곳이 있어요? 집도 넘어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좁지만 잠시 저희 집에 머물다 가세요. 그녀는 농담 섞인 말투로 말했다. 오래 머물려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빨리 자리 잡고 세상으로 나가셔야죠.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저려왔다. 그리고 내 안에 무너졌던 감정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미영 씨의 집에서 머물며 내 길을 찾았다. 처음에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하지만 미영 씨는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아침이면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고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라며 잔소리를 하기도 했다. 힘내려면 잘 먹어야 해요. 이제 그만 주저앉으세요. 당신은 아직 젊고 다시 일어설 기회도 많아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런 말들이 처음에는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 속에서 내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결심을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다시 시작한 사업이 조금씩 희망을 보이기 시작한 때였다. 그날 밤 나는 미영 씨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저 이제 여기서 나가 보려고요.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세상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다시 열심히 해보려고요.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미영 씨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손목에 차던 염주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이 염주 받아가세요. 나는 뜻밖의 선물에 당황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한테 받은 하나밖에 없는 염주예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는 염주를 내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다. 여기 할머니의 이름이 써 있어서 좀 그렇지만 이 염주는 저희 집에서 행운을 의미해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듯 먼 곳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힘들 때 이 염주를 갖고 있으면 용기가 날 거라고요. 행운이 생길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제 이 행운 강씨가 가져가세요. 나는 염주를 내려다보았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나무 염주. 그녀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이 작은 물건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꼭 성공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손에 염주를 꼭 쥔 채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나는 연희은 성공으로 재벌이 되었고 지금 내 앞에는 그 성공을 만들어준 한 여인이 아픈 몸으로 누워 있었다. 미영 씨는 눈물을 머금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강민호 씨였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심장도 순간 크게 요동쳤다. 미영 씨. 내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새어나오자 그녀는 손을 입에 가져가며 울컥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나는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한번 꼭 찾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가슴을 치듯 눈물을 쏟아냈다. 잘 지냈다고 말하고 싶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제 사정이 이래요. 그녀의 말에 나도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의 야윈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영 씨가 이렇게 아파 보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오래전 내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며 밥부터 먹어요. 그래야 힘이 나요. 라고 말해주던 그 사람. 그 따뜻하게 웃어 주던 사람이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미영 씨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때 제가 해준 밥으로 힘을 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네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봐서 너무 기뻐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설마 그때 배에 있던 아이가. 나는 말끝을 흐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가 우리 지혜예요. 나는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상황에 충격을 받은 듯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웃었다. 우리 지혜가 강 씨 아들과 결혼하려 하다니. 그럼 그때 말했던 할머니 집에 보냈다던 아들이
여기 이 멋진 아들이겠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거 정말 인연이네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수십 년 전 어둠 속에서 나를 구해주었던 한 여인이 그녀의 딸이 내 아들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하고 있다니. 운명이란 게 이런 거군요. 나는 조용히 미영 씨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미영 씨. 내 목소리는 단호하고 진지했다. 당신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지혜의 어머니이자 제 은인이니까요.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내 말을 들은 후 그녀는 힘겹게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조차 힘든 듯 보였다. 정우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그날은 너무나 감정이 얽힌 날이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서로의 곁에 있겠다고 다짐하며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미영 씨의 치료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급히 불러들였다. 모든 것을 다해주세요. 미영 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는 별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녀를 VIP 병실로 이송한 후 병원은 고요해졌다. 미영 씨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주변의 병실은 한층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받는 치료가 최선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의료진은 진지하게 내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미영 씨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치료가 늦어서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진의 말이 냉정했지만 그들의 말이 현실적이었다. 미영 씨의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았기에 나도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다시 그들에게 부탁했다. 무릎을 꿇고 그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돈을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돈이 아니더라도 무슨 것을 요구하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의료진들은 내 행동에 많이 당황한 듯 말했다. 회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매일 미영 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의료진은 더 많은 신경을 썼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으로 향했다. 미영 씨의 병상 옆에 앉아 그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미영 씨.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을 이었다. 저희 정우와 지혜의 결혼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나서셔야 저희 같이 식장에 들어가죠. 미영 씨는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미영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조금 더 힘을 내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나네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대해주셔서. 그녀의 말에 나는 답했다.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는 건 당연하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미영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내 말을 음미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거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네요. 나는 그 말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미영 씨의 그 말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미영 씨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감사, 고통,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느껴졌다. 그 이후 기적처럼 미영 씨의 상태는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처음에는 의료진들이 낙담했던 상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실로 찾아갔을 때 미영 씨는 약간 웃고 있었다. 미영 씨. 내가 들어서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살짝 미소를 지었다. 강민호 씨. 나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다. 어떻게 이렇게. 미영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미영 씨는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이렇게 회복될 줄은 몰랐어요. 강민호 씨 덕분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내 손을 꼭 쥐었다. 나는 미영 씨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영 씨, 당신이 회복한 게 전부 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을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미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저도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멈추며 말을 이어갔다. 제가 그때 강 씨를 도와드렸던 게 이제 이렇게 돌아온 거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며 우리가 서로 도왔기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미영 씨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은혜를 갚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할 거니까. 미영 씨는 내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손길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은 정우와 지혜의 결혼식 날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다. 결혼식을 맞이하는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다. 정우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그들 곁에 있는 나와 미영 씨는 그저 이 순간을 감격하며 지켜보았다. 미영 씨는 지금까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에 함께하고 있었다. 강민호 씨. 미영 씨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연히요, 미영 씨.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 순간 나는 미영 씨에게 다가가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미영 씨. 그녀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아, 이제는 장 어머님이군요. 미영 씨는 잠시 놀라운 표정을 지은 뒤 그 후에는 눈물이 또 한 번 고였다. 장 어머님. 그녀는 그 말을 되새기며 웃었다. 앞으로는 우리 행복하게, 아프지 말고 잘 살아갑시다. 그 말에 미영 씨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이제야 행복한 날이 왔네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결혼식장에는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와 지혜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그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약속하는 순간이었으며 또한 운명처럼 만난 인연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나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들이 마치 축복을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손목에 있는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이 염주야말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이어준 소중한 매개체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왔구나.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가족은 시작되었다.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는 가족.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함께 견뎌낼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작은 염주에 담긴 깊은 인연이 있었다. 마치 하늘이 맺어준 듯한 인연. 우리는 그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 함께 걸어갈 것이다. 할아버지, 그 염주 이야기 다시 해주세요. 아이의 목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잠시 선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어느 이야기를 말하는 거니? 내 무릎에 앉아있는 아이는 웃으며 내 손목에 낡은 염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할머니가 줬다는 그 염주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우와 지혜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의 손자 민준이. 올해로 6살이 된 그 아이는 매일같이 나와 미영 어머니의 인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래, 들려줄게. 그 순간 정원 안쪽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간식 먹을 시간이야. 미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나이가 들어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염주 이야기 들려준대요. 민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영 쪽으로 뛰어갔다. 미영은 아이를 안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또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걸어갔다. 우리의 시작이니까요. 잊지 말아야지.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그 비 오는 날 만난 남자가 이렇게 평생의 가족이 될 줄은. 나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여전히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서로에게 친절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큰 행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미영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 손 안에는 오래된 인연과 새로운 약속이 담겨 있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다. 그 마음이 쌓여 하나의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된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처럼.